속물경제 소비자 TV의 이성구입니다. 이번 주는 손수조 씨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편에서는 바로 단일화와 관련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내지는 정당의 굴림을 막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선호투표제 내지는 순위투표제를 도입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양당제 선거로 인해 가지고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비난이 있어 가지고 바로 그런 부분을 그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손수조입니다. 네. 저번 시간과 연이어서 또 이렇게 박사님과 같이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박사님 그럼 어떤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해결안을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당 쪽이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보통 정의당의 지지율이 과거에는 5 내지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요새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불과, 특히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사람은 그저 3석 많아봐야 이랬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지지율에 비해서 국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이 너무 적다. 네. 사표가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비례대표제를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했지만 전체 300석 중에 뭐 30석 이런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10% 가져봐야 또 서너 석. 물론 옛날에 비례대표를 좀 늘려도 한 7, 8석에 불과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의당 같으면 한 7, 8% 얻게 되면은 20석 얻어야 되는 거죠. 네. 득표율만 가지고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요 전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죠. 네. 그래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에는 어느 정당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득표율에서 더해주지 않고 낙선된 지역구에 있는 득표율만을 더해가지고 이 비례대표로 배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 우스갯소리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합시다. 복잡하지만 이거예요. 어느 정당이 붙은 선거구의 표는 비례대표제 나누는 그 표 속에 카운트가 안 된다. 떨어진 선거구의 것만 더해준다. 그러니까 정의당 같으면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정의당 욕하는 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사표가 됐겠죠. 네. 사표는 더해주고 당선된 유효표는 빼준다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떨어진 선거구가 많은 데는 전국적인 득표율은 7, 8% 되더라도 이게 뭡니까? 그 사표들을 전부 모으면은 비례대표에서는 그 2배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는 정의당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당 투표하잖아요, 그죠? 뭐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호한 당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정의당을 찍었던 이 당 지지율이 7%다. 그죠? 그러면 국회의원 300석이니까, 그죠? 그 300석에서 7%인 20석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연동형, 그러니까는 당 지지율과 의석의 연동, 그죠? 그러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조금 늘려주고, 그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는 정당의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낙선된 사표의 득표율.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정의당 이름을 달고 3번이었나요? 지난 총선 때 3번을 달고 나갔는데 낙선했어요. 거의 많이 낙선하셨으니까 그 낙선했던 사람들의 표를 다 모아가지고 그 비례대표를 배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보다는 낙선된 표가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 표는 거의 전체를 다 가져가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반만 가져가게 되겠죠. 대략 그래서 정의당은 50%는 이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낙선된 표를 가지고 우리는 더 비례대표를 많이 늘릴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상한 일을 해도 다 지지해줬죠. 민주당이?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뭐 조국 사건 이런 거에서 좀 이상한 일들을. 그러니까 이것만을 믿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나 믿고 민주당을 같이 지지해주고 한 지붕 두 살림처럼 같이 했는데 결국은 위성정당이라는 거를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꾀를 생각해낸 거죠. 꼼수였죠. 뭐냐면은 그럼 우리
정당 투표를 얻는데 다 떨어지는 정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표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이름도 까먹었어요.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었습니까? 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너무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미래한국당이었나요?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도 거의 내지 않았죠. 단순히 떨어지기 위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표를 모았어요. 그러고서 네. 선거운동을 그렇게 했죠.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정당은 미래한국당 뭐 이랬을 거예요. 이름도 일부러 비슷하게 지은 거예요. 네, 비슷하게 그랬죠. 생각하고 알라고. 예. 그랬다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나중에 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다 뺏기겠다 싶었던 거죠. 예, 정의당이고 모르겠다. 우리도 그냥 위성정당 내야겠다. 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됐어요. 열린민주당 거기도 이름 비슷하게 했어요. 무슨 민주당이요? 통합민주. 더불어시민당.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대신에 더불어시민당 또 색깔 통일, 현수막에 색깔 다 통일하고. 그리고 이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더불어 대신에 열리는 네. 그래가지고 또 비례대표를 적당히 가져갔죠. 거기도 일부러 떨어지는 정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최광욱도 거기로 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거의 장난을 친 거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은 정말 전무후무할 겁니다. 일부러 떨어지기 위한 그 정당 오죽한 위성 정당이라는 이름이 그러다 붙었을까요? 보니까 비례대표 공천도 최악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 원래 중앙당 뭐 중앙당도 문제가 있지만 그 중앙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어요.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에도 영향 미칠 수 없었고 그때 황교안 대표가 아마 미래통합당 대표였을 텐데 맞습니다. 미래한국당에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때 보니까 한선교 대표가 또 따로 그야말로 미래한국당 대표였죠. 제가 제 친구들이나 이 주변에서 얘기하기는 돈으로 경매에 붙였더라도 저렇게 공천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었죠. 당시에 비례대표의 그 문제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가령 미래한국당에서 1, 2, 3, 4, 5번 이렇게 명부가 작성이 되잖아요. 그대로 비례대표 되지도 않았어요. 비례 후보가 왔다리 갔다리 됐다가 안 됐다가 자기는 됐다고 발표가 나는데 또 며칠 있다가 취소가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급조된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여돼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공천 시스템도 엉망이었는데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에 당초의 취지도 반영이 안 됐죠. 원래는 이 소수정당을 위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그 취지는 완전히 없어지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위성정당이라는 것만 생기게 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그 선거에서는 대승을 거두고 아주 잔치를 벌였지만 정의당하고 결별이 돼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괴롭히는 1등 공신이 됐던 겁니다. 소탐대실인 겁니다. 그때 반짝 좋았죠. 이제 뭐 우리가 전략을 잘 짜가지고 했다. 하지만 그때 틀어진 정의당과의 관계 절대 회복이 될 수 없었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낙선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이거보다 훨씬 좋은 제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목적 달성도 못하는 제도를 이거 그대로 가면 다음번 선거에서도 2년 뒤에 있는 총선에서도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빨리 개정하세요. 예. 이거 그대로 가면 또 위성정당 또 나올 텐데 그렇다고 뭐 위성정당을 일부러 못 만들게 뭐 법을 낼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죠. 무슨 일이죠. 그거 거의 위헌이 될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법으로 억지로 막으면 은밀한 이 국민을 속이는 일만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말하자면은 열린민주당이라고 만든 다음에 쟤네들하고 우리는 관계 없어요.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국회의원들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무슨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꼼수꼼수를 그렇게 잘 생각해내는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거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그런 이제 제도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국민의힘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빨리 폐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 이게 정확한 이름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가지고 또 원래의 그 연동형 비례대표랑 또 달라요.
독일식 그러고 명부제도랑 말이죠. 완전히 또 달라요. 외국에서도 이 제도 만들었다가 똑같은 실패를 한 거를 우리가 수입했던 거더라고요. 이게 이미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봐보겠어요. 이기는 방법 어떻게든 또 그래서 꼼수를 저는 다 내는데. 차라리 중대선거구제 하자. 차라리 우리도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네네. 그 대신에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네. 중대선거구제에서 이 소수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방법들이. 소수 득표자들. 네. 그러니까 이 사표를 방지하고 네. 소수 정당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아니라 네. 중대선거구제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정의당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10%가 당선되려면은 거의 한 선거구에서 7, 8명, 10명 하면 하나 거의 확실히 되겠죠. 한 사람이 10%를 얻으면은 10명 선거구에서는 확실히 되니까. 근데 네. 정의당을 위한 맞춤형 선거제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저번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정의당 맞춤형으로 했는데 전혀 정의당한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 맞춤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네. 지금 보면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일부 이 뭡니까? 이 중대선거구가 있어가지고 한 선거구에서 뭐 두 명 내지 4명을 뽑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우스운 일들이 일어난다면서요. 일나 그래가지고 나번 받은 후보는 그냥 눈물 흘려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소선거구제가 있고 중대선거구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 저 사상구였었는데 예전에 사상구에서 저 나오고 민주당 나오고 무소속이 나왔다. 이 중에서 누구 딱 한 명, 제일 표 많이 받은 사람 딱 한 명을 뽑는 게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런데 이 중대선거구제는 예를 들어서 사상구, 사하구, 북구 주변에 이렇게 같이 묶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3명을 뽑는. 그러니까 이 3개 구에서 쭈루루룩 후보가 나오고 뭐 사상구의 손수조, 뭐 북구의 박민식 이게 아니고 이 전체 선거구제에서 3명을 그 득표 순위대로 뽑는 다 게 실존 인물들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러는 제가 했을 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그게 좋은 면도 있는 네. 거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떤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사실 지역 주민의 대표라기보다도 국민의 대표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선거구가 갖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선거구로 할 때 3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3명을 투표하게 유권자들이 하면은 한 정당만을 다 뽑을 수도 있어요. 그 앞전 시간에서 말씀하셨던 선호 투표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1지망 누구, 2지망 누구 누구 3지망으로 하게 되면은 네. 3명을 전부 민주당만 찍어요. 그렇겠죠. 당 네. 선호도는 그래서 확실하시니까. 네. 전부 소선거구랑 결과가 동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만 찍게 하는데 지금 이제 기초의원 선거가 그렇게 돼 있죠. 지금이 기초의원 여러분 그 선거 투표하러 이번에 지방선거 때 가보시면 그렇죠. 우리 구 안에서 구에 동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동, 2동, 3동, 4동이 있으면 1, 2, 3동을 묶어서 구의원을 2명에서 3명 정도 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대선거구제 네. 같은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한 명만 찍다 보니까 또 유권자들이 머리가 아파요.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우리 당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데 네네. 2명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너무 이 둘로 나눠져 가더라도 저쪽에서 너무 더 잘 나눠가지고 55대 45가 돼버리면 우리 당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의원 선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기초의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기초의원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데서도 네. 너무 유권자들이 2명을 잘 다 나눴어요. 그럼 약간 유리한 데가 또 다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현실 정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사상구죠. 그러니까 네. 사상구다 했을 때 이제 구의원을 딱 뽑으러 가요. 구의원을 뽑으러 가면은 우리는 무조건 한 명만 뽑잖아요. 그죠? 뭐 1. 국민의힘에서 가번 누구 구의원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나번 누구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민주당 번호가 바뀌었네. 민주당 2번에서 가번이 누구, 2번에서 나번이 누구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아주 또 이 팽팽했다 중에서- 그럽시다. 50대 50으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는 한 명만 뽑는 네, 거예요. 근데 50대 50으로 그쵸. 팽팽했다면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잘 나눠가지고 50표 했어요. 정당 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정당 투표. 가 쪽에 50표를 받고 나 후보도 50표를 받았어요.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우리 2명 다 당선되게 합시다. 네. 그래서 잘 나눠줬어요. 가에 몰아주지 않고. 그랬더니 민주당 유권자들도 되게 아주 영리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약간 유리했다고 그래봐요. 네. 51표, 51표가 됐어요. 거기는. 그럼 국민의힘은 다 떨어져요. 또 반대로 민주당이 약간 불리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51표, 51표, 민주당은 50표, 50표 나눠주면은 중대선거구에서 이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게 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한쪽이 모두 가져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결과는 잘 안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데 네.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 7대3쯤으로 유리해요. 네,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대구라든지 네, 또 7대 호남 3으로 같은 해요.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네. 거의 7대3 정도 7대3으로 유리한데 네. 하나를 뽑는데 가 쪽에 전부 몰표를 줬어요. 그러면 7 중에서 6이 가로 가고 하나만 나로 갔어요. 그러면은 또 민주당에서는 3 가지고도 한 명을 당선시켜요. 가에다가 3을 다 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네. 3.5, 3.5로만 나눴으면 민주당은 하나도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전부 너무 운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 유권자들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중대선거구제인데 지금 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는 거기에서 이양시켜주는 방식을 하기도 해요. 네. 물론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그런 건데 이런 거죠. 3명을 뽑는 선거구면은 30% 이상이 되면 거의 확실히 되죠. 그러면 그 이상 나오는 표는 이 사람을 찍었더라도 요 첫 번째 사람을 찍고 초과되는 표는 이 사람의 이지망표로 갖다 주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나 봐요. 그 포션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수학에 의해서 네. 3명인 선거구면은 25% 이상이면 대강 당선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남은 표는 그럼 나번에 이지방으로 간다는 거죠.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비교적 균형 있게 가져갈 수가 있고 정의당도 말하자면은 한 어느 정도 30% 이상의 득표율 심상정 후보는 뭐 일반 지역구에서도 되지만 어느 정도 전국적인 인물로 한 30% 이상 득표력을 가진 후보면 3명인 지역구에선 거의 확실히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다 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사표 방지의 방법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석패율 제도예요. 네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아까 얘기한 자꾸 정의당 맞춤형으로 얘기가 가게 되는데 지금은 제 3등의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이 없잖아요 지금. 정의당 맞춤형으로 가게 되는데 정의당이 일정 득표를 못하고 계속 떨어진 데가 있다. 그럼 자기네들이 그렇게 멋대로 비례대표를 하지 않고 이미 지역구에 나간 사람을 쭉 줄라라비를 세우는데 뭐에 의해서 쓰게 되냐면은 지역구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들이 쭉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의 소선거구제 일대의 말씀이신 건가요? 중선거구도 마찬가지예요. 아, 총선에서 예를 들어 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예, 그랬으면 그 득표율 그 가지고 득표율을- 떨어진 사람 중에 득표율 가지고 네. 비례대표 순번을 받게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중앙당이 주는 게 아니라 네네. 자기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비례대표의 순번을 받게 돼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말씀하신 비례대표제는 네. 지금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전혀 보면은 다르게 다른 되죠. 거죠. 이거 네,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분야별로 자기 전문성별로 하잖아요. 뭐 체육계, 뭐 장애인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비례대표가 나눠져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역구 출마자들을 다시 또 비례대표로 네, 돌리는 그 거네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해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고르지 못하는. 근데 이제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앙당이 전문성이라고 그러면서 고르는 시스템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국민들이 어리하지 않죠 또 네, 이 비례대표 그래서 이 저는 명부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득표 이상을 얻으면 그 비례대표 명단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니까 물론 그건 장단점이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받아준다는 의미에서는 그게 네. 또 유의미하네요. 그러니까 그 석패율 제도하고 섞어도 돼요. 전문성 있는 중앙당이 공천하는 비례대표하고 석패율을 섞어가지고 네네.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꼭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라도 여러 방법이 있네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정의당 있고 맞춤형 있네요.
단기 이양식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쓸데없이 고민하는, 야, 우리 저 사람한테 찍었다고 너무 몰표가면은 우리 당에서 두 사람 될 거를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 되게 웃긴다니까요. 당협위원장들이 되게 고민해요. 아, 우리 2명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번 선거운동하자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고민들을 네. 없애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전혀 원하시는 대로 뽑아요. 국가에 도움 안 되는 고민을 하게 하는 거잖아. 그냥 맞네요. 편하신 대로 투표를 해라.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은 개표 과정에서 당신의 뜻이 잘 반영이 반영이 될 된다. 것이다. 네.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정의당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정의당이 너무 억울하다 하면은 석패율 제도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구제를 해주자. 그리고 이거는 중앙당이 멋대로 개입할 수도 없다. 또 우리 전편에서와 이어지네요. 중앙당의 힘을 축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네. 그렇지만 중앙당의 힘이 너무 축소돼가지고 이 전문 분야 사람들이 공천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비례대표를 적당히 늘려가지고 반반으로 하자. 그리고 중대 선거구를 하게 되면은 선거구 지역구를 조금 줄이더라도 국회의원들 불만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선거구는 한 선거구 줄이면은 자기 재산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난리가 나죠. 네. 근데 중대 선거구로 하게 되면은 누구 게 없어졌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재산 같지가 않거든요. 네. 대여섯 명이 되게 지금 되니까. 소선거구제는 땅 따먹기 같아요. 여기는 내 거. 네. 네. 그리고 뭐 5선 6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공화국처럼 돼요. 네. 네. 그래서 중대 선거구로 늘려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겠네요. 사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게 돼요. 지금은 전국적인 전문성 있는 사람은 소선거구에서 살아남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4-5명을 뽑게 되면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만큼이나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사람도 득표력이 있게 돼요. 박사님 그러면 네. 이 중대선거구제가 그런 의미에서 좋기는 한데 네. 어떻게 보면 현역 프리미엄이라든지 전국적인 뭐 언론의 지명도가 있다든지 네. 그런 이미 기득권인 분들한테만 너무 유리한 거 아닐까요? 현역이라기보다는 네. 전국적인 지명도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게 되는 거가 있는데 그게 나쁜 거냐? 저는 그게 좋은 면도 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일꾼인 사람을 뽑는 거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바로 그게 전문성이 반영될 확률이 되게 커요. 네. 이 사람이 의사로서 뭐 TV에도 많이 나가고 글도 많이 기고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많이 알려지면은 지역구에선 열심히 일 안 했다 하더라도 득표력이 조금은 생길 거거든요. 현역들은요? 현역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똑같아. 그 뭐 TV에 나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할 그럴 수 수는 또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그나마 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더한 거는 일본은 현역 프리미엄 정도가 아니라 현역 부모님 프리미엄까지 있는 나라예요. 아, 부자 세습 같은 세습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그렇죠. 일본은 그게 굉장히 심해요. 네. 사실 미국도 이미 부자 대통령 나왔었잖아요. 부시. 네, 네. 예. 그리고 뭐 클린턴도 부부가 하기도 했고, 그거는 저는 이 결국은 매스미디어의 이 분산화, 민주화하고 같이 다루지 않으면은 사실 프리미엄 자체를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래도 지금의 소선거구제보다는 네. 조금 더 이 소수의 어떤 그 의견들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중앙당의 너무 과도한 개입을 네. 조금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인의 등장 자체도 어려운 것 같지만 아까 얘기한 그 순위 투표제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5명을 뽑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더 참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신인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기득권 세대에 비해서 더 유명해지거나 더 매스미디어에 많이 나오거나 또 그럴 부분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정당의 공천이라는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파지티브하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손수조 씨가 얘기한 기득권인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거는 기득권인 사람은 저도 아슬아슬하게 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패율제로 구제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뭐
단점도 있는데 그걸 또 장점이라고도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500표 차이로 진 사람 네. 그것 때문에 꼭 그렇게 의견 반영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게 또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어요. 그 정말 저는 이 선거제도 공부를 하면서 뭔가 똑부러지게 이게 무조건 맞아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상과 또 현실의 괴리는 또 항상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취지는 좋아서 반영은 했지만 이게 현실에서 그대로 작용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도를 정말 이 진짜 선거 다가오기 전에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금 논의를 어느 해야 당도 합니다. 어떤 제도가 자기에 유리한지를 잘 모를 때, 지금. 뭐 칸트 제가 위대한 철학자 얘기를 빌린다면 칸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든 유리할지 모르는 그런 제도를 동의를 받아서 만드는 거가 바로 이 정의에 부합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어떤 지금 중대선거구 제도가 민주당에 좋을지 혹은 뭐 국민의힘에 좋을지 잘 모르는 시점 아니에요. 네. 지금 빨리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특히 괴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거예요. 선거제도에. 그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거에는 다 동의할 거거든요. 네. 이 아마 지금부터 아마 차차 이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들이 아마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네. 예. 항상 문제됐던 거는 기존 기득권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정을 못해서 항상 문제였는데 네. 지금 각 당이 혁신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젠다를 잘 활용을 해서 혁신이라는 화두 아래 선거 제도를 잘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이렇게 작은 선거구에서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저항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선거구에 뭐 불과 한 10만 이 정도 가지고도 한 선거구가 돼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네. 중대 선거구로 하게 되면은 그런 의원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리맨더링이 한 번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가 있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거든요. 지금 그 표의 등가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가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맞아요. 그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저항들은 극복해야 될 과제다. 그리고 이런 엉뚱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아웃시켜야 된다. 네. 이상 경청 감사드립니다. 네, 박사님, 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